한도윤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젓가락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밥은 한 숟갈도 덜어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벽시계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초침이 옛날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듯했다. 아내가 떠난 지 석 달. 방 안은 여전히 그녀의 냄새로 가득했다. 서랍 안에는 접혀있는 앞치마, 거실에는 그가 사준 얇은 목도리가 그대로 걸려 있었다. 가끔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면 그 목도리가 살짝 흔들렸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청소를 해야겠군 중얼거리곤 했다. 하지만 손은 늘 멈췄다. 손끝이 닿으면 무언가가 사라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평생 국어를 가르쳤다. 말을 다루는 직업이었지만 정작 집에서는 말을 아꼈다. 아내는 그 침묵에 익숙한 듯 늘 조용히 밥을 지었다. 그의 하루는 정확했다. 아침 7시 식사, 오전 9시 신문, 오후 2시 산책, 저녁 6시 식사. 이제는 시간표만 남고 함께 지내던 사람은 사라졌다. 식탁 맞은편 의자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두 벌의 젓가락을 꺼내 놓았다. 습관이었고 미련이었다. 아니, 어쩌면 사과일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도윤은 문 앞에 놓인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한도윤님께. 익숙한 필체였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선생님, 소연 씨가 남기신 물건이에요. 해정드림. 그는 순간 호흡을 멈췄다. 소연 씨가 남기신 물건이라는 문장.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손끝이 떨리며 봉투 속을 더듬었다.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거칠게 다른 모서리, 바랜 리본, 희미한 비누 냄새. 그의 손이 상자를 덮은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문을 두드렸다. 도윤 씨, 이건 꼭 보관해 주세요. 소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땐 그냥 정리병이 또 도졌구나 하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심장에 박힌다. 그는 상자를 열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둑한 조명이 그의 얼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책상 위에는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소연아, 이게 뭐야?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다. 그는 상자를 들고 방 안을 서성이다.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자 마치 누군가의 손끝이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았다. 도윤은 그 흔적을 따라가다 시선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엔 짙은 공허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는 결국 상자를 향해 다가갔다. 조용히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소연아,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말은 공중으로 흩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시간은 멈췄다. 식탁 위의 밥은 차갑게 굳었고 시계 초침은 여전히 제자리만 돌았다. 그는 상자 옆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 오래된 편지 5장이 그와 아내의 지난 세월을 고요히 품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편지들이 평생 말하지 못한 사랑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실은 여전히 어둡고 먼지 속에서 공기만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봉투 5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중 맨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다. 결혼 첫해. 한도윤에게.
필체가 익숙했다. 정갈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숨을 고르며 봉투를 열었다. 당신의 옆에서 매일 밥을 짓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늘 신문을 봅니다. 나 대신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을 나는 오늘도 바라봅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무표정하게 앉아 신문을 넘기던 그날의 그 남자. 아내가 밥을 내오던 소리, 숟가락이 부딪히던 소리까지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땐 그냥 그게 평범한 결혼인 줄 알았지. 그의 입에서 혼잣말이 흘렀다. 하지만 곧 무겁게 입을 다물었다. 그날 오후 아들 지훈이 들렀다. 아버지 아직도 여기서 지내세요? 집 좀 정리하시죠.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괜찮다. 아직 손 뗄 게 많다. 지훈은 시계를 힐끗 보더니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다음 주에 정리 업체 불러드릴게요. 필요 없다. 아버지 이렇게 사시면 필요 없다니까. 말끝이 단호하게 떨어졌다. 지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둘 사이에는 오래된 벽 같은 공기가 흘렀다. 아들이 나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상자를 바라보았다. 편지는 여전히 4장 남아 있었다. 읽을까 말까?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2번째 봉투를 꺼냈다. 아들이 태어난 해. 한도윤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당신이 교단으로 달려간 날 나는 혼자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음이 멎지 않던 그 아이가 당신을 닮아 고집이 세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이 우리 가족의 자랑이길 바라니까요. 그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다. 대신 언제나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감췄다. 그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얼마나 외로운 문장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괜찮지 않았을 텐데. 며칠 동안 그는 편지를 읽지 않았다. 대신 매일 상자 앞에 앉았다. 편지 위로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다. 어느 날 혜정이 다시 찾아왔다. 편지 읽으셨어요? 조금. 그분 정말 당신 생각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랬겠지. 내가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으니. 그는 문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무너졌다. 혜정이 돌아간 뒤 집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편지를 하나 더 꺼내려다 멈췄다. 왠지 그 다음 편지에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진실이 들어있을 것만 같았다. 손끝이 봉투에 닿았다가 다시 물러났다. 그날 밤 그는 식탁을 정리하다가 2개의 젓가락을 꺼내 들었다. 내일은 같이 밥 먹을까? 그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릴 때마다 그는 편지 한 장 한 장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는 아직 상자를 덮지 않았다. 이제 그 안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지 않으면 평생 아내 곁으로 가지 못할 것만 같았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습기 찬 공기가 벽지 사이로 스며들고 집안은 눅눅했다. 도윤은 창문을 열지도 닫지도 못한 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상자 안엔 여전히 편지 3장이 남아 있었다. 그는 3번째 봉투를 꺼내 들었다. 은퇴 무렵 한도윤에게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당신이 교단을 떠나던 날 나는 당신의 뒤에서 박수를 쳤어요. 학생들이 꽃다발을 안겨드렸을 때 나는 그 꽃 대신 약봉지를 들고 있었죠.
기침이 멋질 않더군요. 하지만 당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짧은 문장들 사이로 오래 묻어있던 냄새가 올라왔다. 그녀는 그때 이미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편지를 쥔 채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한 줄 한 줄이 심장을 긁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랍을 뒤지고 문서를 꺼내며 병원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종이 한 장, 진료일자 한 줄이 그를 무너뜨렸다. 진단일 3년 전, 폐암 3기. 그 날짜는 그가 정년퇴임 축하연을 하던 바로 그 주였다.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내가 물어봤잖아. 몸은 괜찮냐고 왜 그냥 응이라고만 했어?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떨어졌다. 나한테 한 번만이라도 기대지 그랬어. 그는 그날 밤 술 한 병을 열었다. 아내가 떠난 뒤 처음이었다. 하지만 술은 쓰지 않았다. 입안 가득 고여드는 건 단지 후회의 맛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요양원 알아봤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요양원, 네, 거기 깨끗하고 조용해요. 아버지 연세엔 그게 나을 거예요. 나는 아직 멀쩡하다. 이제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지훈아, 네, 너는 내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한 적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 있는 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네가 다른 데로 보내겠다고.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전화는 끊겼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허공을 바라봤다. 그의 손등에는 잔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그 주름마다 세월이 또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 있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멀어지는 거였나?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울음과 닮아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네 번째 편지를 꺼냈다. 병을 숨긴 시기. 한도윤에게.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다.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흔들리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내이기보다 누군가의 보호자로 살았다. 자신을 돌보는 일보다 남편의 자존심을 먼저 지켰다. 그는 편지를 품에 안고 소파에 기대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는 문득 거실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을 바라봤다. 그 속에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엔 약속이 있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단순하고 순수한 약속.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바깥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전등을 켜지 않은 거실엔 오직 상자의 그림자만 남았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소연아, 이제서야 내가 보인다. 그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그 말은 마치 오랜 세월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깊게 울렸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덮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남은 편지는 내일 읽자. 오늘은 조금만 쉬자. 하지만 그 결심은 곧바로 무너졌다. 다음 날 그는 알람이 울리기 전 일어나 상자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빛엔 어제와 다른 빛이 있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알아내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그는 이제 마지막 편지 속에서 자신이 평생 놓쳤던 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새벽 공기가 싸늘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어제 덮어둔 상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 앞으로 걸어갔다. 오늘은 읽겠다고, 반드시 끝까지 보겠다고 결심한 날이었다. 그는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세상을 떠나기 전날. 한도윤에게. 봉투 끝자락이 약간 찢어져 있었다. 아마 손녀 한별이가 장난삼아 만졌던 흔적일지도 몰랐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다. 당신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원망했지만 결국엔 그 원망 속에서도 사랑했어요. 그는 그 문장에서 멈췄다. 눈물이 흘러내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돌덩이가 서서히 가루로 부서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계속 읽었다. 지훈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내가 먼저 유양원 얘기를 꺼냈어요. 당신 혼자 남겨질 걸 알았으니까요. 아들은 그 약속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 편지 아래엔 깨알 같은 글씨가 이어져 있었다. 나 없이 당신이 외로울까봐 지훈에게 아버지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단, 당신이 거부하면 무리하지 말라고도요. 우리 아들, 불효자 만들지 말아요. 그는 잠시 숨이 막혔다. 그동안 지훈의 말이 야속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그 속엔 남겨진 아버지를 지키려는 약속이 숨어 있었다. 그가 분노로 느꼈던 냉정함은 사실 따뜻한 두려움이었다. 그놈이 그런 거였어. 그는 고개를 떨궜다. 목이 메어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끝내 말하지 못했지만 당신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표정이 참 좋았어요. 언젠가 우리 손녀가 자라면 그 아이에게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배운 사람으로요. 그는 손녀 한별의 얼굴을 떠올렸다. 며칠 전 한별이 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사진 속에서만 웃어요? 그때는 사진이 귀했거든 하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그 웃음은 사진 속이 아니라 기억 속의 나무라고 지은 것이었다. 그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상자에 넣었다. 손끝에 잔잔한 따뜻함이 남았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문 앞에는 아들 지훈이 서 있었다. 아버지 갑자기 걱정돼서 왔어요. 도윤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동안 미안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이야기 내 엄마가 시킨 거지?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그걸 어떻게? 읽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걱정했어요. 제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저를 밀어내셨죠.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늦게 들은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 지난 세월의 오해와 서운함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밖에는 비가 그쳤다. 거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번졌다. 도윤은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할머니 무덤에 다녀와야겠다. 그동안 못한 인사를 해야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갈게요. 아니다. 이번엔 나 혼자 가야 할 것 같다. 그는 현관 앞에 놓인 낡은 구두를 꺼내 신었다. 가죽이 달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편했다. 그 구두는 아내가 사준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다. 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소연이도 이 공기를 좋아했지.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편지 속 마지막 문장처럼 그는 비로소 사랑을 배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봄비가 그친 뒤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길가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도윤은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 손에는 하얀 카네이션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조금은 낯설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묘지 입구에는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박소연, 1955-2024. 그 이름을 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꽃을 내려놓았다. 소연아,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부드러웠다. 그동안 네가 뭐라 해도 난 늘 옳은 줄만 알았어. 근데 이제 알겠다. 사랑이란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거였더라.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묘비 앞에는 지난번 들고 왔던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젠 그 안엔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 편지를 읽은 그날 밤, 도윤은 모든 편지를 불에 태웠다. 그녀의 목소리를 가슴에 남기기 위해서였다. 불길이 흔들릴 때마다 잊고 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결혼식 날, 첫 월급으로 사준 장갑, 눈 오는 날 함께 걸었던 골목길.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그는 그 기억들을 불 속에 묻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다, 소연아. 나 내 말대로 살아볼게. 그날 이후로 도윤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이면 마을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었고 가끔은 손녀 한별에게 편지를 썼다. 오늘은 내 엄마가 어릴 때처럼 비가 내렸단다. 그땐 할머니가 우산을 씌워주곤 했지. 편지 말미에는 꼭 한 문장을 덧붙였다. 사랑한다, 한별아. 이건 꼭 말로 해야 한단다. 주말이 되면 지훈이 집으로 놀러 왔다. 예전엔 어색하기만 했던 식탁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아버지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그래, 매일 운동하니까. 근데 넌 왜 아직도 그 넥타이 매냐? 답답해 보이게. 엄마가 사준 거예요. 그래. 그럼 계속 매야겠구나. 둘은 잠시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저녁이 되자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물들었다. 그 빛이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밥그릇을 비췄다. 이젠 그릇 하나는 텅 비어 있지만 도윤은 여전히 두 개를 놓는다. 그는 젓가락을 들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소연아, 밥 먹자. 한별이 물었다. 할머니는 안 계신데 왜 두 개예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사람은 떠나도 함께했던 자리는 남는단다. 그게 사랑이야.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 표정만은 기억했다. 밤이 깊자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은은한 달빛이 거실을 비췄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소연아, 나 이제 괜찮아. 너 없는 세상도 따뜻할 수 있더라. 그 말과 함께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오래된 슬픔의 끝에서 피어난 작은 평화였다.